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민법 객관식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민법 총칙 영역이고요. 민법의 법원과 관련된 1번 문제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번 지문 보시면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 제1조 공부를 했을 때 제1조 민법의 법원 부분이었었고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마저도 없다 하면 조례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기본 시간에 설명드릴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습법에 대응한 형태의 법률이기 때문에 성문법을 의미한다. 널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국회가 만든 법률 그것만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명령이나 규칙 등 문서화되어 있는 일단 규범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의미한다. 이 부분은 틀려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는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행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 효력은 부정된다. 이것은 뭐 그냥 관습법의 개념 정도에 해당되었었습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국민 일반에 의해서 이거 법이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있어야 관습법인 것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에서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면 관습법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라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위헌이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만 관습법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때 관습법이 위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한마디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자체를 분류를 일단 구별을 했었습니다. 관습법은 관행의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미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인데 법까지는 아니고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법 기본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법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라.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 내용 자체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관습법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번 지문 보시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으면 관습법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관습법이 먼저 나와야 되고 조례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 한번 보시면 관습법상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특히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관습법에 의한 일단 공시방법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고 한다면 남성, 여성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이제는 종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까지 승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 파트를 지나고 난다면 이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관계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제일 많이 나왔었어. 그렇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건너갑니다.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에서부터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 자체는 일신전속권이 아니죠. 자, 그 점에서 1번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물권인 것은 아니라 채권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은 그 피담본 채권의 주된 권리가 아니라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요돈 주기 위해서 담보 형태로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채권자가 갖고 있는 형태로 저당권은 걸려져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소위 종성을 가지고 있는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 자, 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했을 때 각종의 우리 민법상 나오는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소멸 청구권,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분할 청구권, 의 경우에는 맨 뒷부분 글자가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형성권인 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은 형성권이다 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수청구권, 즉 매수청구권 형성권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주채무자한테 갔다 와 봐라. 그 다음에 주채무자 돈 없으면 그때 내가 갖겠다 라고 하는 형태다 보니까 영원히 항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법률관계와 권리 파트를 지나고 나면 신의칙이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고요. 자, 신의칙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부터 보시면 본인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었던 B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과 거래 행위를 했었다. 대리 방식으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때 B라고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즉 대리권이 없더라. 자, 그리고 이때 본인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필이면 상속인이 B라고 하는 무권 대리인 자신이었더라. 이때 무권 대리인 B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본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다음에 자신으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두 개의 지위를 같이 갖는다. 우리는 이것을 병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따라서 그 거래 상대방 당사자에 해당되는 C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일단 당신이 계약대로 이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대리권이라고 하는 사람, 대리권이 B한테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나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도 본인 지위에서 또 역시 C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가? B가 나쁜 짓을 했죠?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그와 같은 거절권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병존한다라고 해도 주는 것은 신의칙에 마땅치 않다. 자,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렸었습니다.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었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어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라면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제 일단 소위 사정 변경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차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 대입 결과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의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테마가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써볼 수도 있지만 신의칙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원칙적으로 일단 써서는 안 되는 한계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항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죠. 강행규정이 위반되어서 무효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때는 말 그대로 강행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강행규정을 그대로 대입시켜야 되는 것이고 일단 아무리 이 행위를 한 자라고 해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점에서 3번의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나중에라도 그 법률행위에 무효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신의칙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신의칙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인 것으로 신의칙 자체는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조서 사항에 해당되다 보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았더니 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을 맺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이다. 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앞으로는 우리끼리 이 법적인 해석을 할 때라면 신의칙 쓰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입니다. 즉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신의칙과 관련된 민법 제2조 자체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 우리끼리 신의칙 쓰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서 5번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의 신의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실효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부터 보시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 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오히려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실익이 굉장히 크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분입니다.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왜냐? 신의칙이니까. 직권조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3번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즉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모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현재 문제로 나와 있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네 번째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중에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일단 첫 번째 이 권리자에게 이 주장자에게 권리가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간 불행사하다 보니까 여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냐. 뭐냐? 그 권리자가 권리를 장기간 불행사하다 보니까 상대방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신뢰를 했어야 되고 이 신뢰가 정당한 신뢰, 즉 정당하게 보호받을 만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자 4번 지문에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요 사실만으로는 안 되죠. 그 이외에 상대방이 일단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까지 부과되어야 그래야 실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징계 면직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도 수령을 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징계 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있었다면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가? 라고 했는데 자, 이제 특히 이제 근로 노동 분쟁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대동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노동 분쟁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적용되어서 일단 지금 현재 뭐 더 이상 권리 주장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키워드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해고이다 아니면 무효인 해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 액션을 취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를 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자 5번 사건 경우에는 이의 없이 퇴직금도 수령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생업에 종사를 했다가 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그 다음에 제기했었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알고 바로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면 실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자,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결론은 맞죠?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번 지문 보시면 이사의 집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 거래로 관계로 인한 불확정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를 했었을 때
이 사건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보이는 사건이죠. 자, 이때 이 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구상금 채무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자, 그 점에서 일단 시험 지문 나왔을 때 확정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3번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신의 성실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기도 하죠.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은 목사, 임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신의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단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령의 위반됨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란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방금 이야기했었습니다. 신의 측의 한계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특약이 없어도 신의 측상 피용자의 안전보호 배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태도였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지문이고요. 신의칙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신의칙을 대입할지 말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부분이지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의 성실 원칙과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태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제 권리 능력 일반과 태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지문 한번 보시면 사람이 출생한 후에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부에 의해 기재되어야만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자, 가족부상 출생신고를 해야지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출생을 하면 막바로 그냥 권리 능력은 취득하는 겁니다. 틀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시기 종기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맞죠? 자, 우리는 그래서 기본 시간에 일단 사람은 생존한 동안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일단 사람은 언제 즉 출생한 것으로 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전부 노출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사망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생을 해야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그와 같이 생자와 존자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인은 성별, 종교, 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어찌됐건 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권리 능력 평등하게 취득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민법은 태아와 관련되어서 즉 방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전부 노출 이전 단계를 우리는 태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태아도 좀 보호해주자라고 했을 때 보호 방식으로는 일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사람처럼 취급해주자라고 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일반적으로 모두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몇 개의 권리만 주자라고 하는 개별적 보호주의 두 개 중에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라면 즉 태아가 태아 상태에만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사산이 된 경우라면 즉 출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든 보호는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태아가 사산이 되었다면 이 모든 보호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지조건설이건 해제조건설이건 모두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2012년 3월 2일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신호 위반을 한 A의 차량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갑과 그 다음에 자녀에 해당이 되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A의 가해 차량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이때 사망 당시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배우자 병, 즉 갑은 당시에 혼인을 한 상태였었고 배우자 병이 있었고 병은
지금 둘째 애기 정이라고 하는 애기를 지금 태아를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 2012년 5월 20일경 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사고 발생일은 일단 이제 뭐 앞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단 2012년 3월 2일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아 정의 출생일자는 5월 20일경입니다. 자, 1번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이때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 즉 같은 위란이죠. 동일 위란으로 사망을 둘이 갑과 을은 했는데 이때 갑과 을이라고 한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민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런데 지문상으로는 간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려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산 상속에 있어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2년 3월 2일경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를 봤더니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판례에 따른다면 이 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호해줄지와 관련됐을 때 정지조건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정지조건설에 의한다면 일단 문제된 사건 당시에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 못 준다. 하지만 나중에 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된 사건으로 소급해서 그때로부터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을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건 발생일로부터 막바로 태아한테 권리 주자. 대신에 나중에 애가 사산이 되게 되면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버리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제조건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판례는 정지조건적 이론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솔은 해제조건적 이론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다솔과 판례가 다른 이유는 특히 다솔에 의했을 때라면 태아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해제 조건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는 지금 현재 판례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아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출생을 했다면 이때는 언제로부터 일단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됐냐라고 했을 때 사고 발생 일자로 소급을 해서 그날로부터 일단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 상속을 할 때 정은 사고 발생일인 3월 2일 날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3월 2일경 출생한 것으로까지는 맞는데 정지조건설에 의했을 때 이때 경우에는 소급해서 이때 태어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재산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추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병은 2012년 3월 2일부터 태아 정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에 따른다면 일단 문제된 사건 발생 당시에는 태아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판례가 왜 이와 같이 정지조건적 이론 구성을 채택하는지와 관련됐을 때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 제도가 우리 민법상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위한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3번 지문에 병은 3월 2일 아직 태아 상태에 있는 애를 위한 법정 대리권을 갖는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은 2012년 3월 2일경부터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틀리죠. 일반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5번 즉 태아 정은 A한테 가부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자,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이 몇 개의 권리를 준다. 그래서 태아를 보호해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권리 주느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주죠. 그 다음에 재산 상속권 줬었죠.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죠. 그 다음에 부는 태아 상태에 있는 아기를 인지할 수 있지요. 다만 태아 상태에서 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태아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인데 그중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서 옳은 지문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건너갑니다. 갑 회사의 운전기사인 을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병을 치어 사망케 했는데 이때 병의한테는 어머니 정과 그 다음에 임신한 부인 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준사례 형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갑 회사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사 을이라고 하는 운전 중자, 즉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단 교통신호를 위반했죠.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국 사고를 일으킨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은 사망한 일단 피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병한테는 어머니 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우자 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지금 현재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태아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준사례 형태 문제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역시 판례에 의해서 결론 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갑은 무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을이라고 하는 운전자,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피해자, 어찌됐건 이런 일단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때 모, 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무, 그 다음에 혹시 태아라고 하는 세 사람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회사 차량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 관계를 모두 한번 이제 그 종류를 나눠보시면 이때 첫 번째 모, 정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한테 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때 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면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큰 정신상 고통이라고 하는 것 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 차량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역시 갑이라고 하는 회사한테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추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무라고 하는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로 을이라고 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 각각 또 역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아가 만약에 출생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출생을 나중에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태아도 역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소급시켜버리기 때문에 을과 갑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로 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전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에게 발생한 갑이라고 하는 회사는 무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혹시 있다면요. 즉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무에게 라고 되어 있고요. 무, 그 다음에 갑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정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정, 그 다음에 갑 역시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을은 무한테 정신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될 것이다. 역시 을, 무라고 하는 양자사의 관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청구권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을은 정한테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역시 이번엔 정, 그 다음에 을 혹시 재산상 손해 내지 정신상 손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한 종류들이니까요. 역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라고 하는 회사는 태한테 그 출생 전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물론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태한테 갑이라고 하는 회사도 지긴 지겠지만 언제 진다고요? 지금은 안 지고 판례에 의했을 때 나중에 출생을 하면 그때 문제된 사건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출생 전이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분은 틀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 능력, 특히 태아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행위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행위능력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은 소위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시면 제한능력자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부터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다. 자,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자, 어떠한 사람에게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면 자, 이 사람은 단독으로는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하면서 일단 단독으로 혹시 해도 상관없는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혹시 만약에 가정법원이 결정을 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는 법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독으로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나가는 방식은 안 되기 때문에 설령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해도 혼자 나가서 법률 행위 못하죠. 결국 언제나 대리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번 지문의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해 봤다면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1번은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심판을 내릴 때 본인 의사 고려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피한정 후견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은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심판이 내려졌다. 고 한다면 이때 이 한정 후견 개심판을 받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어떤 행위를 할 때만큼은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동의 필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법원이 일단 이제 가정법원 심판문에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만약에 적힌 게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한능력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충분히 법률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 개심판을 내릴 때 역시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의 범위를 이와 같이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점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었고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을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갑,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갑이 혼자 법률 행위를 했었다. 이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동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동의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민법 총칙 부분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권리만 얻거나 혹은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혼자서 해도 상관없는 행위였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았다면 권리만 얻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성년이 된 후에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를 한다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혼자서 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쭉 있었었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그 법률 행위를 예컨대 병이라고 한 사람과 일단 하고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가 아니다면 원칙은 이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어도 추인을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라고 하는 형성권 행사로서의 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 안에는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때 첫 번째, 그 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을 하더라, 이행 청구를 하더라, 그 다음에 경계계약을 체결해 왔더라 하더라,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로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받는다 라는 칙이었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정 추인이 이와 같이 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이때 정당하게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라고 한다면 법정 추인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대신에 미성년인 갑이 법정 추인을 할 수 있으려면 나중에 성년자가 된 다음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었다면 물론 역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겠죠. 자, 그걸 전제가 됩니다. 그 점에서 2번 보았더니 갑이 성년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행을 청구를 했다면 결국 이행 청구라고 하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정 추인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법률행위 취소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법정 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는 없다. 맞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다라는 소리는 결국 매매계약을 맺는다라는 소리인데, 매매계약은 이때 미성년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만 얻고 의무만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도 얻지만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인은 못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래 상대방 보호제도와 관련했을 때 첫 번째 촉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불안하면 먼저 안 한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철회권이나 아니면 거절권이라고 하는 권리들을 거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한능력자의 거래 상대방 당사자 보호제도로서 인정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절권과 달리 철회권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에 상대방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행사하지 못했었고요. 몰랐을 때라야만 철회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 4번 역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성년인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물음에 대해 단순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계약 상대방 당사자 보호제도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이 일단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 내지 사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적극적 사술이어야 되는 것이지 소극적인 거짓말 정도로는 사술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속임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서 5번. 갑이 성년자인지 물었는데 단순히 거짓말 정도 한 거죠. 아니면 대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경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속임수를 쓴 게 아니다면 여전히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결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부분입니다. 행위 능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는 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애가 혼자서 나가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중에 이번엔 세 번째 경우입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혼자서도 해도 되죠? 왜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행위 능력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만 19세 미만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는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애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분류를 했었던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든가 아니면 임금 청구를 하는 것. 이것은 미성년자여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왔다. 즉 매수계약을 체결했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도 매매계약은 권리도 얻지만 의무도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하죠. 단독으로 못한 걸 혼자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5번째로 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법률행위를 해도 상관없는 영역으로서 소위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라든가 특정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일단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 등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점에서 5번.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허락을 내어줬다. 그런데 이 허락을 철회했다라든가 아니면 이 허락에 제한이 걸려져 있다면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죠. 그 점에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 지문 5번은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건너갑니다. 만 17세인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도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을에게 1,000만 원에 처분을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거짓말 정도 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갑은 법정 대리인 몰래 지금 골동품 처분금에 해당되는 그 매매대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가지고 병소유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에 300만 원은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갑이 2개의 법률행위를 했었죠. 그 점에서 일단 골동품을 을한테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법정 대리인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상대방 당사자를 을이라고 한번 바꿔보자. 자, 판 것은 골동품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혼자서 체결했었다. 그렇다면 혼자서 체결된 이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을로부터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취소가 된다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즉 미성년자 측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되 자신이 받은 것은 되돌려줘야 될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런데 반환 관계 관련됐을 때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악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금전이득의 경우에는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항상 추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상의 이득이라고 한다면 웬만해서 받은 것은 그대로 되돌려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은 이번에는 이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이제 병소유의 오토바이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7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구매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엔 병이라고 하는 상대방 당사자와 오토바이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매 대금으로서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자, 1번 부분입니다. 자,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앞부분입니다. 미성년자도 취소권 갖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갑은 30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금전이기 때문에 금전이득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 점에서 1번은 틀려 있습니다. 뒷부분이. 그 다음에 2번 갑은 병과의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고 특별하게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혹시 취소를 했다면 이때 을에게 부당이득 형태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을과의 매매계약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을한테 받은 것은 돈이죠. 골동품 팔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되돌려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받은 것은 금전이기 때문에 금전을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단순히 나 성년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 정도만으로는 속임수라고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 취소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병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죠. 그런데 지문상욱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지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건너갑니다. 자, 이번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고요. 1번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만큼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민법상으로 묵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묵시적으로도 다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될 수 없다. 제대로 됐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 부모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은 절대 대리 방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령 A의 동의를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4번은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때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라고 되어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신 소유 토지를 매도한 제한 능력자가 나중에 능력자가 된 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미성년자를 생각해 두시고요. 미성년자가 혼자 법률행위 했더라. 나중에 그리고 애는 어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그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면 그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라고 하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년자가 된 상태에서 법정 추인 사유까지 행했었다면 이때는 추인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 추인이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을 했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을 했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속임수, 즉 단순한 거짓말은 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속임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한 능력자가 한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즉 철회권은 혹시 계약 상대방 당사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라면 가능한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철회의 상대방에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이때 계약 상대방은 애한테도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철회권이나 거절권은 일단 이 미성년자와의 한 이 법률 행위를 물리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야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은 애한테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보면은 일단 상대방에는 제한 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했을 때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속임수를 썼다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당사자, 즉 취소권 행사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결국 상대방 당사자가 애가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행위 능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성년 후견 게시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되어도 그 자신이 단독으로 성년 후견 게시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신청권자입니다. 우리 민법상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각종의 후견인, 그 다음에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지자체장 이었었죠? 본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일단 그 자신이 단독으로는 성년후견 게시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피성년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혼자밖에 못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도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2번도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피성년후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속임수를 썼어도 성년후견인이죠. 피성년후견인이죠. 혼자서 단독으로 밖에 나가서 법률행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속임수를 썼다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 혼자 하지 못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동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래도 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속임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도 속임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계약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았다면 그때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는 의사 수령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만 그 이후에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로부터는 수령이라고 하는 것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서 피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미성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가 추인이 되었다 해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즉 미성년자 측과 그 다음에 계약 상대방 당사자 측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해동 행사할 수 있는 무기가 각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대방 측에서는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단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권이나 추인권이라고 하는 권리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했었죠? 둘 중에 먼저 찌른 사람이 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문을 한번 보면 지문에서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가 있는데 이미 추인이 되었답니다. 추인이 되었다면 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철회나 거절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거절할 수 있다? 틀려 있습니다. 옳은 지문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미성년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는 만 19세가 성년 연령이죠.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를 해줬다면 이 면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무효제도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제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정대리인은 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아니다. 미성년자도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 동의의 취소와 영업 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영업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니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일부 처분 행위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됐지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영업은 그 다음 날로부터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여지까지 싹 팔았던 물건 다시 소비자한테 되돌려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취소, 즉 민법 조문에서 말하는 취소는 엄밀하게는 철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말 그대로의 취소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한능력 파트와 관련된 문제까지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재와 실중 파트로 들어갑니다.